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느낌 좋죠?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은 이렇게 잡았어요. 북한이 새 정상회담의 의미를 해석했다. 김계관이 나와서 새 정상회담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건을 걸긴 했지만 어쨌든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만나자라고 얘기하니까 김기관이 입을 통해서 좋다, 만나는 건 좋은데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상당히 좀 긍정적 반응이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자,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조만간에 속도감 있게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벌써 3차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정상회담이 그리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풍긴다. 자,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하웨이에 대한 그 90일 추가 유예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다우가 0.1% 상승이고 나스닥도 0.1% 상승, 8,549, 이제 28,000에 안착하는 모습, 3만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다우 지수는. CNBC가 약간 좀 부정적 또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책자들 사이에 1단계 무역 합의 관련하여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장 초반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철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철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고, 그러니까 최종 결론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중국은 이제 모든 관세를 철회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일부 쪽은 좀 타결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부 이제 관세를 철회하고 또 일부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CNBC가 좀 보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큰 적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레리 크돌로 NEC 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양국 정상 대신에 고위급 관료가 합의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요 내용이 내용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만들었다는 거죠. 1단계 합의가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이제 우려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정상회담을 원래 이제 칠레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칠레가 좀 그렇게 되니까, 칠레의 에이펙이 이제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따로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정상이 만나는 대신에 고위급 관료 사이에 서명을 하자, 이렇게 말이 나온 거고, 고위급 관료 사이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내용이 뭐 크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1단계 합의니까 고위급 관료가 서명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장관하고, 이쪽에 국무장관, 저쪽에 무슨 2인자? 시진핑 밑에 2인자가 요즘은 누군가요? 잘 2인자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상무장관이 2인자인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요거가 또 이제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의 악재가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가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랐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매우 안정적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슬레이트 스톤의 로버트 파블리크가 얘기했는데, 무역 쟁점이 더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이 순탄치 않다는 거죠. 순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은 눈길을 끌만하다. 그죠? 무역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순탄하지 않은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눈길을 끌만하다.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죠. 또 트럼프하고 파월이 그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 문제니 이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또 별도로 또 이제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쨌든 트럼프는 파월 의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 하고 이제 트윗에 올렸고, 기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또 저인플레 등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트럼프는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연준은 또 독립성을 지킬 것이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좀 큰 뉴스는 그 하웨이에 대해서 거래 제한을 90일 추가 유예했다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웨이에 대한 추가 유예 90일, 이것은 또 우호적인 얘기 되겠죠.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내용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가 연일 시장에 관심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신문 뉴스에서 카카오뱅크가, 금융권의 태풍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이면에 나왔어요, 이면에.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얘기는 지금 네이버 통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플랫폼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금융 플랫폼. 카카오가 간편 송금에 이어가지고 연계대출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연계대출. 간편 송금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송금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옛날에는 송금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또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호출하면 가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갖다 송금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뱅이나 모바일 뱅킹을 하는데, 카카오가 생기면서 더욱더 간단하게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톡에서 그냥 송금을 하잖아요. 이제 간편 송금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카카오뱅크가 연계대출이라는 걸 내놨어요. 연계대출은 내놓자마자 7개월간의 이용 건수만 4만 건이다라고 그래요. 4만 건. 그러니까 대출인데 4만 건이나 대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연계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용등급이 낮거나 한도가 찬 고객에게 카카오뱅크에서는 이제 대출을 못 해주니까 이 금융권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제2금융권. 현재 롯데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KB국민카드, JB우리캐피탈 이런 데와 이제 그 제휴가 맺어져 있는데, 제휴사에는 이런 이제 롯데캐피탈 같은 데가 난 신규 고객을 유치해주고, 또 고객에게는 조금 더 다른 금융권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 0.1%라도 낮은 금리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얘기죠. 낮은 금리, 0.1%라도. 그래서 최대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대출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롯데캐피탈이나 이런 이제 제2금융권에서. 그리고 어차피 카카오뱅크는 등급이 낮아가지고 대출을 못 해주니까 이런 데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사실은 뭐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닌데, 이게 또 상당히 하여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고객은 추가 인증 없이 카카오의 인증만을 바탕으로 곧장 이 금융사 대출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서 신사를 해서 제2금융사에서 바로 대출해주는 이런 이제 것이 되고 있고, 그것이 아주 폭발적인 4만 건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4만 건. 대출의 4만 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카카오는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입받고 수수료를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대출 받은 그 돈을 카카오뱅크에 그대로 놔두는,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금융 플랫폼. 이 금융 플랫폼은 지금 이제 이 금융 플랫폼 소리 잘 들리죠? 참 제가 소리 나오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네. 예? 소리 잘 들리죠? 자,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네. 이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금융 플랫폼. 그래서 금융 플랫폼이란 건 뭐냐? 모으고, 잇고,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 사업이 카카오의 경영 목표다. 요것은 지금 네이버랑도 비슷하죠.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통장이라는 것을 이제 곧 오픈한다는데, 네이버 통장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네이버 통장이라는 의미도 네이버가 직접 금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먹겠다는 거죠. 수수료. 또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를 갖다가 소개해주고 예를 들어서 좋은 금리 예금을 갖다가 소개해주고 예를 들어서 보험사를 소개해주고 보험 상품의 소개죠. 보험 상품의 소개.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 플랫폼. 직접 우리가 보험을 팔지는 않는데 보험 상품을 연계시켜 주는 거죠. 연계시켜 주는 거. 보험 상품을. 그래서 뭐 카드 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계좌도 요거를 이제 뭐 어떤 무슨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계좌를 갖다가 틀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금융 플랫폼 사업이 금융의 카카오의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금융 플랫폼.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의 허브가 돼서 금융 플랫폼이 되어서 요것을 쇼핑과 교통과 통신으로 확장하겠다. 이게 이제 카카오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와 꼭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이제 이 금융 연계대출 사업이라는 거죠. 연계대출 사업.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연계대출이라는 것이 엄청난 7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4만 건에 달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드디어 야후재팬과 통합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사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후재팬과 라인이 통합하게 된 것은 미국과 중국의 IT 패권에 대한 대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일본 최대 메신저 라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을 합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그래서 구글과 알리바바 같은 미국,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과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합쳤다는 거죠. 메신저, 검색, 금융, 쇼핑 등 전방위 협력 전선을 구축했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갈 수 있는 분야가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메신저, 검색, 금융, 쇼핑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영도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8천만 명의 라인 사용자와 5천만 명의 야후 사용자가 합쳐져서 1억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가 탄생을 했다. 중복되는 거 빼고 해서 1억 정도의. 그래서 경영의 통합으로 핀테크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핀테크. 일단은 먼저 원래 라인하고 이제 야후하고 핀테크에서 엄청난 경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출혈 경쟁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의 경영 상태가 조금 비용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서 경영 상태가 좀 안 좋아지게 됐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출혈 경쟁을 하지 말고 합하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의기투합해 가지고 라인과 포털 야후가 합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우선 진짜 아시아 IT 기업의 엄청난 대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핀테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 원래 다음의 대표였죠. 다음을 갖다가 카카오한테 넘기고 이재용 소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회사가 되어서 일본 1위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동남아시아를 공략하게 될 것이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공략. 이것이 라인과 야후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라인과 야후의 목표다. 이 참 라인 같은 이런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런 이제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그 검색창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쵸? 검색은 뭐 내가 네이버를 보다가 에이씨 다음으로 옮기게 네이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죠. 그죠? 옮기면 되는 건데 이 카톡은 옮길 수가 없어요. 왜 옮길 수 없냐면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단톡방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빠져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톡이라든가 라인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길 수가 없어. 옮길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카톡과 라인 이런 것은. 물론 또 다른 쪽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상으로 볼 때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이쪽은 결코 옮길 수가 없다.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동시적으로 집단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카톡과 라인, 결국 라인이 야후를 먹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또 그리고 카톡이 지금 다음을 먹은 것처럼 점점 네이버의 개념보다는 카톡의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이버라는 포털보다는 카카오톡이라는 채팅창이 더 중요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가 김 위원장 곧보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제 나온 거 다시 한번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17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만나자라는 이제 트윗을 올렸고 그 만나자는 트윗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김계관이 또 이제 말을 했죠. 고문인데 외교부 고문. 어쨌든 보면은 김정은이가 조 바이든에 대해서 미친 기다라고 이제 비난했죠.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 있지만 미친 게는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비꼬는 얘기를 또 했고 어제 얘기 다시 한번 한다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만 김정은이가 북한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된다. 합의를 빨리 하자. 곧 보자. 이렇게 이제 see you soon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당신이 있어야 될 곳에 데려다 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비핵화 진전시 상당한 상당한 안보적 또 경제적 상승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당신이 있어야 될 곳에 데려다 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좀 뭘 조치를 내놔라 이게 이제 북한의 얘기고 실제로 안보적 경제적으로 뭔가를 좀 해줘라 이것이 이제 북한의 얘기고 미국 얘기는 일단은 핵을 포기해라 이걸로 서로 이제 서로 맞붙이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1부상이 러시아로 갔다 그래요. 러시아를 방문한 이유는 뭐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돼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평양을 출발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이 발표했다. 요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최선희가 러시아에 가는데 왜 러시아 대사관에서 발표하냐 이거죠. 러시아 대사관에서 요런 이제 맥락들 최선희가 그냥 뭐 러시아에 간다? 그럼 뭐 북한 외무성에서 짤막하게 아니면 북한의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할 수 있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뭐 실세다. 그 양반이 러시아로 갔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발표했다는 거죠. 또 러시아 대사가 순안 국제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최선희를 배웅하는 모습을 갖다가 요것을 갖다가 이제 뉴스에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신문에 보도하고 뉴스에 보도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최선희의 그 어떤 코스프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선희하고 러시아 대사
러시아가 순환공항이 나타나서 공항이 나타나가지고 배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북한이 강대국인 러시아와 여전히 가깝다. 요걸 갖다가 일깨워주는 거죠. 요걸 갖다가 미국한테 각인시켜주는 이런 이제 그 효과를 갖다가 이제 내는 것이죠. 러시아의 최순위가 러시아에 뭔가를 하러 간다. 우리의 우방은 러시아가 있다. 우리의 우방은 중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데랑 미국이랑 북한이라는 약소국이 조그만 나라가 약소국이 미국이라는 이제 강대국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 북한 옆에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한다. 요걸 갖다 나타내기 위한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일부러 러시아 대사가 최선희를 갖다가 극진하게 모시는 최선희를 극진히 모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것도 밀당이죠. 밀당의 전략.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밀당 전략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밀당을.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교토통신은 최 부상이 비핵화 관련해서 북미 협상 전망 등에 대해 러시아와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데 뭐 사실은 협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러시아하고 협상은 미국이랑 협상해야지 뭐 러시아에서 뭔 협상할 게 있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북한의 얘기들을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러시아에 좀 전달하고 오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최부상이 가가지고 결국 러시아의 외무상이나 이런 사람 만나겠죠. 러시아 최부상은 그야말로 부상이잖아요. 외무상도 아니고 제1부상이니까 아마도 러시아의 외무상 정도 만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오면서 어떤 이제 그 뉴스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도일 것이다. 러시아는 얼마 전에 모스크바의 국제 비약산 회의에 미국과 북한의 당국자를 초청해가지고 북미 협상에 중재를 나선 바 있다. 이때도 아마 이제 북한이 강력히 요구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북한과 미국 담당자를 좀 불러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게끔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아마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에 또 조선신보도 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신보는 뭐라고 또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그려본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평양 방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양보가 필요해요. 북한의 양보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가 평양을 갈 수가 없죠. 북한에 엄청난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워싱턴에 가려면 또 트럼프가 많은 것을 줘야 돼요. 김정은이한테 뭔가 큰 걸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제3국에서 만났잖아요.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한 번은 이제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평양 아니면은 워싱턴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순서거든요, 원래. 첫 번째 회담, 두 번째 회담, 첫 번째 회담, 두 번째 회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제3국에서 하지만 세 번째 회담은 평양 아니면 워싱턴에서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죠.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에. 그래서 트럼프가 평양에 가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워싱턴을 오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선신보에서 먼저 때리는 거죠. 먼저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그려본다 하면서 마치 트럼프가 크게 좀 양보하는 듯한 혹은 이제 트럼프가 숙이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평양 방문하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워싱턴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평양 방문한다면은 그렇다면 그야말로 북한의 항복,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ICBM이죠. ICBM이나 혹은 핵무기를 모두 미국에 반환한다. 반환이라는 말 표현. 미국에 하여튼 넘겨준다. 요런 정도가 나오면은 트럼프가 개선 장군이 되는 거죠. 개선 장군.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가
평양 방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트럼프의 평양 방문은 쉽지가 않을 거라 봐요. 일단 김정은이가 일단 워싱턴을 가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평양 방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적군이지 아닙니까? 적군을 제압해가지고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라는 이제 코스프레 핵무기를 완전히 손에 넣고 북한을 제압했다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는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북한이 과연 그런 데까지 양보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역사적 대사건이 되는 거죠. 역사적 이변,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길이 기록될. 자,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덩샤오핑도 먼저 미국을 방문했어요. 중국의 덩샤오핑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덩샤오핑. 처음에 이제 헨리 키신저가 중국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덩샤오핑이 먼저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래서 15일 동안인가 미국을 덩샤오핑이 미국에 가서 15일 동안에 미국에 머물면서 약 80개의 연설을 했다고 80회의 연설. 그때 했다는데 그런 이제 전례를 따라 가지고 김정은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봐야 알죠. 자, 어쨌든 간에 일본에 있는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가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언급했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북한이 유예기간으로 정한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마치 이제 북한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심각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 오늘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은 지금까지 미국하고 북한하고 쭉 대화를 했는데 북한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하는 거. 마치 이제 미국이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계속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고민하면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보도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평양 방문을 그려본다 하는 거니까 요것은 그냥 하나의 조선신보의 어떤 그림이지 실제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김기관의 요거가 더 훨씬 더 의미 있는 부분이다. 김기관은 새 정상회담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북한은 초조합니다. 북한은 초조해요. 이런 거를 볼 때는 상당히 북한이 초조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은 다 돼가고 미국이 제재를 풀 기미는 안 보이고 경제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매우 지금 초조한 입장이라는 거죠. 북한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완전히 카운팅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그런 모습이다. 트럼프가 만남 제안 See you soon 이라고 이제 얘기한 트위터에 올린 거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담화를 발표해서 새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얘기는 새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김기관이 애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관 외무성 고문은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그런 적대시 정책부터 처리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대화를 하자는 얘기죠. 김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곧보자 시유순의 말을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아예 의미를. 이 얘기가 이제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회담 하자라고 달려들지는 않았는데 사실상은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시주순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도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세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조미관계, 북미관계는 나아진 것이 없다.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걸어서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한미 군사훈련의 완전 중단과 제재 철회 조치 등 전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그 김계관의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상회담 하자 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제재 해제와 같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제재 해제와 적대시 정책의 해제 이런 것들을 전제적으로 내세우면서, 또 한미군사훈련의 중단도 내세우면서 회담의 전제 조건은 그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다. 금계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어쨌든 간에 빨라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얘기했네요. 어쨌든 카카오는 네이버는 드디어 도약기에 진입을 한 겁니다. 도약기예요, 도약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이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장기적 관점으로 최고의 1등주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번에 네이버 무슨 그 공정거래위에 제재가 있는데 그건 뭐 별게 아니라 그랬지, 얘기 말씀드렸죠. 그냥 그 다방이나 직방이나 이런데 몇몇에서 이제 네이버 고유 상품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것이 공정거래에 그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다방, 직방 같은데 부동산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그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벌금을 좀 물어야 될 겁니다. 네이버가. 그 뭐 큰 건 아니고 벌금 무는 문제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곧 만나자라는 데 대해서 북한이 오케이라고 해답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겠냐. 그리고 실무회담이 열리고 나면은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미국은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에서 모든 걸 결정하자 하는 것이고, 북한은 아직도 실무회담보다 정상회담으로 먼저 가자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뭐 미국 의지대로 되겠죠. 실무회담에서 대부분 모든 것이 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남북경협주 여전히 강력 부유, 저점 매수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3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두 꼭지 해야 되겠다. 자, 어제의 시장 흐름들은 어제 월요일이죠. 상승이 368개, 하락은 459개, 등락률 80%. 지난주 목요일날 98%, 금요일날 150%인데 어제는 80%였죠. 조금 이제 등락률이 약해지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약간씩 좀 강해지는 모습, 그쵸, 뭐 별 차이 없죠. 그런 모습이었다.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2150을 돌파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2200포인트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거고, 어제 이제 미국은 올랐는데 한국은 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한국이 좀 내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작년에 들려왔던 여러 가지 얘기,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뭐 그런 내용 같고, 그래서 어제 대형주들도 그냥 그렇고, 남북경협주가 어제는 가장 좋았죠. 그래서 남북경협주에서 오늘도 뭐 남북경협주는 이제 출발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보다는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철도주들도 괜찮았고, 금강산주 특히 아난티가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정은이가 한국 시설, 금강산이나 한국 시설 철거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갖다가 그냥 뭐 한국은 이제 북한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금강산을 다시 한번 개발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금강산을 한국이랑 힘을 합해서 금강산을 다시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얘기로, 또 한국에다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강력한 요청,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하는 강력한 요청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또 이제 개성공단의 재오픈이니까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한 푼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쪽 가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한국한테 항상 아쉬운 거니까 한국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겠죠. 자,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 적은 안 했지만,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의 실패다, 절반의 성공이다. 이 절반의 성공, 그죠? 절반의 성공.
이게 참 신약이라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뭐 요거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비슷합니다. 일단 HLB에 이어서 헬릭스 미스에 이어서 메지온까지도 절반의 성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절반의 성공.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제 모양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쭉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 봤죠.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여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메지온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는 관점에서 언제 뭐 제품화 될지도 알 수 없고요. 뭐 FDA하고 또 한다 그러는데 좀 제가 볼 때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메지온이나 HLB도 저는 좀 믿음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HLB는 이게 이제 주가는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제품화에 성공할 것인지 또 미국 FDA에서 제품화를 내줄 것인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너무 이거 낙관하지 마시고 HLB나 메지온 같은 것은 조심해서 접근하자. 이렇게 위험한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 많이 있어요. 바이오에서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에서 한번 이제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얘기.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노심초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일본 문제가 좀 풀릴 듯한 모습인데, 일본하고 풀리면은 동진세미겸 서울브레인 추성 같은 것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뭐 별로 안 내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의 어쨌든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한국 나름대로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술력 향상, 어떤 또 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의 지원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동진, 서울브레인, 후성 같은 거, 장미주 마찬가지입니다. 유테크닉스, 원액 IPS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중소기업의 대전성기, 중소기업 명품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주는 지금 한교안주가 좀 약화되고 있어요. 한교안주가 최근에 이제 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면서 한교안의 주가도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 야당에서 경쟁자가 나오지 않고 있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이가 경쟁자다, 안철수가 경쟁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인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인천여우는 조만간에 지금 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쯤에 금요일쯤에 장중 방송을 할까, 장중 공개 방송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이제 막 가는 시간이라서 출발하는 타이밍이라서 여러분한테 장중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일 저녁은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공개 방송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남북주,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이제 여우가 얘기하는 신루사 종목들, 또 바이오의 단기 매매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바이오 종목군들도 캐시카우가 있는 게 좋아요. 돈이 현금이 잘 들어오는 기업이 좋지, 맨날 펀딩만 하는 기업들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